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8번째 이야기. 폐하의 활을 자기 허리 꿰차다니. 조조는 합의성의 일이 해결되자 허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장수들과 군서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들에게는 사흘 동안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조조는 승상부에 가까운 곳에 유비가 머물 거처를 마련해준 후 황제에게 그의 공을 알렸습니다. 조조의 말을 들은 황제는 유비를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보에 따르면 그대는 바로 짐의 숙부가 되오. 내게 그대와 같은 숙부가 있었다니 정말 기쁘오. 신에게도 더 없는 영광이옵니다. 인간 새 족보보. 세보란 계보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숙부를 얻게 된 황제는 기쁨의 남주 유비를 위해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승상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 그게 무엇이오? 당연히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실은 기울고 여포까지 주고 천하는 사공을 잃고 떠도는 배처럼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그대는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소. 나는 내일 백관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황제와 함께 사냥을 나가겠소.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일백백 벼슬관. 백관이란 높고 낮은 모든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다음 날 조조는 사냥개와 매, 말 등을 준비하여 성 밖에 대기시켜 놓은 후에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폐하, 오랜만에 허전으로 납시어 사냥을 즐기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사냥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사냥은 황제가 즐길 만한 것이 못 돼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듭되는 조조의 청을 거절할 수 없던 헌제는 보석을 새긴 활과 금으로 만든 화살을 준비하여 일행과 함께 국문을 나섰습니다. 유비도 관우, 장비와 함께 수십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제를 따라 허전으로 갔습니다. 조조는 사냥몰이꾼으로 군사 10만을 동원했습니다. 거리는 황제의 사냥 행렬을 보기 위한 백성들로 넘쳐났습니다. 조조는 황제와 나란히 말을 몰았지만 감히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냥에서 조조는 황제만이 쓰는 화살로 사슴을 쏘아 맞추게 됩니다. 황제가 사슴을 맞춘 줄 알고 칭송하던 백관들 앞에서 조조는 자신이 쏜 화살임을 밝혀 황제를 무안하게 만듭니다. 저런 오만방자한 놈을 봤나. 폐하의 활을 자기 허리에 꿰차다니. 흥이 깨진 헌제는 서둘러 사냥을 끝내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헌제는 낮에 사냥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분함을 참을 수 없어 복 황후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 중 조조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플 따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신이 믿을 만한 인물을 한 사람 추천할까 하옵니다. 내 주변에는 온통 조조의 사람들 뿐인데 누굴 믿는단 말이오? 국구이신 동승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되옵니다. 다음 날 헌제는 동승을 불러들였습니다. 국구께서는 이 도포를 입으시고 옥대도 두르시오. 이것이 짐이 내리는 산이오. 황공할 따름입니다. 경은 돌아가서 옥대를 자세히 살펴보시오. 그럼 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오. 옥대를 구슬옥, 삐대. 옥대란 벼슬아치가 있는 예복에 두르는 옥으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헌제와 동승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서둘러 입궐했습니다. 조조는 의심을 품고 동승이 헌제로부터 받은 도포와 옥대를 살펴보지만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승은 옥대 속에 들어있는 황제의 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래 들어 조조가 나라와 짐을 희롱하고 억압하며 무리를 지어 조정의 기강을 망치고 있으니 그대는 충신들을 끌어모아 조조의 무리를 없애도록 하라. 얼마 후 한자리에 모인 동승, 오자란, 충짓, 모석 등은 하얀 비단에 서명을 한 후 뜻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 동지를 얻게 된 동승은 기뻐하며 그들을 초청해 별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합의를 의논했습니다. 서량태수이신 마등공께서 임지로 돌아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인사를 드리러 오셨다는데 거절할 수는 없지 않소. 공께서는 조조가 사냥터에서 황제를 능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공은 황제의 친척이면서도 역적을 제거할 생각은 않고 술만 마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요? 승상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조조, 그 역적놈이 나라의 기둥이란 말씀입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이 늙은이가 보여드릴 게 있소이다. 동승은 마등에게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고 동진, 오자란, 충집, 오석 등을 소개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서명하는 날, 대사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제가 서량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겠습니다. 충신이 그렇게 많지 않소. 합당치 않은 자가 끼어들면 오히려 이를 망칠 수가 있소. 공께서는 조정의 온행로 서부를 보여주십시오. 거기서 충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행로 서부란 조정 관원들의 신상명세를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마등 등은 명단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좀처럼 원하는 인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유 변덕. 그렇습니다. 왜 진작 이분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비의 속을 떠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지요. 며칠 후 밤중에 유비의 집을 찾은 동승은 천자의 밀서를 보여주고 유비는 기꺼이 동참을 하기로 합니다. 그날 이후로 유비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뒤뜰에 밭을 만들어 손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조조는 유비를 승상부로 불러 술자리를 하면서 유비의 속을 떠보기로 합니다. 영웅은 자고로 뛰어난 계략을 지닌 머리와 하늘도 품을 수 있는 가슴과 커다란 뜻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하늘 아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대와 나요. 유비는 그동안 농사꾼 흉내를 내면서 감춰온 내심을 들킨 것 같아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유비는 천둥 소리에 발벌 떠는 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비의 행동을 보고 조조는 유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위험했던 상황을 순발력과 현명한 처사술로 슬기롭게 넘긴 일화입니다. 유비는 걱정이 되어 달려온 관우, 장비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조조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위기를 면했지만 언제쯤이나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유비의 걱정과는 달리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다시 유비를 불렀습니다. 유비에 대한 의심을 푼 조조로서는 별뜻 없이 부른 술자리였습니다. 만총이 기주에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원소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기주로 보낸 세자기요. 오랫동안 타양에서 고생하였네. 내 수를 받고 목이나 축이게. 그보다도 급히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설마 원소가 군사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지? 공손찬이 원소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손찬은 원소와의 싸움에서 거듭 패하자 나가 싸우는 대신 높고 단단한 성을 쌓아 안주하려는 계책을 택하였습니다. 성의 곡식을 비축하고 군사 30만을 거느린 채 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이 공격을 받아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이 원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원소의 대군이 역경로를 포위하자 공손찬은 그때야 정신을 차려 여러 가지 방책을 취했습니다. 허도로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흑산적의 우두머리인 장현과 호응하여 협공할 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신들이 붙잡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원소는 그 사신을 이용하여 공손찬을 성 밖으로 불러내니 공손찬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성 안으로 몸을 피했으나 이미 형세가 기울고 결국 공손찬은 아내와 자식을 죽인 후 스스로 목을 매달습니다. 지금 원소의 동태는 어떠한가? 원소는 공손찬의 군사들까지 거둬 세력이 대단하옵니다. 원술까지 옥새를 원소에게 바치고 수하로 들어간다니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원술이 원소에게 옥새를 바치고 힘을 합친단 말인가? 승상, 원술이 원소에게 투항할 때에는 서주를 지날 것이니 군사를 나눠주신다면 원술의 길을 끊고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유공께서 나서겠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소? 공손찬은 제 평생의 은인이자
의형이 되옵니다. 알겠소. 내 군사를 내줄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원소와 원술이 만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오. 다음 날 조조는 유비에게 5만의 군사를 주고 주령과 노소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유비가 출전을 앞두고 헌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헌제는 국문 밖까지 나와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유황수께서 이렇게 허도를 떠나시면 남은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오. 어차피 조조의 궤하에서는 이를 꾸미기가 힘듭니다.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세력을 쌓아 외부에서 도울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유황수의 생각이 그렇다면 말리진 않겠소만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오. 동승과 헤어진 유비는 다시 행군을 재촉하였습니다. 유비는 혹시 조조의 마음이 바뀔지 몰라 군사들을 재촉하여 조금이라도 더 허도에서 멀어지게끔 행군하였습니다. 유비에게 군사를 주어 서주로 보냈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원술이 원소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비에게 군사를 주어 보냈소. 이대로 유비를 놓아 보낸다면 큰 후환이 될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불러들이십시오. 내가 큰 실수를 하였구려. 원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소. 조조는 곽가와 정욱의 뜻에 따라 허저를 불러 영을 내렸습니다. 허저는 날랜 군사 500을 뽑아 유비를 뒤쫓았는데 유비가 떠난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승상께서 긴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급히 돌아오시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폐하의 명을 받고 승상의 허락을 얻어 여기까지 왔소. 그런데 돌아오라니 납득하기 어려운 명이오. 이제 와서 군사를 돌릴 수는 없으니 내 뜻을 승상께 잘 전해주시오. 허저는 허도로 돌아가 조조에게 유비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유비의 군대가 서주에 도착하자 서주저사 차주가 나와 유비를 맞았습니다. 차주는 조조가 임시로 서주저사를 맡긴 자로 허도에서 내려온 유비를 성대히 대접하였습니다. 유비가 서주로 온 며칠 뒤 원술이 원소에게 옥세를 바치기 위해 서주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비는 주령, 노소와 함께 원술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원술의 선봉을 맡은 기령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는데 기령은 장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령이 죽자 기령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원술의 본진이 도착하여 유비는 원술의 대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붙잡아 내 앞에 대령하라. 침착하게 후퇴하는 척하라. 유비가 원술의 기세에 눌린 척하며 군사를 물리자 원술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유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 매복을 하고 있던 관우의 군사들이 원술을 공격하게 됩니다. 함정을 깨달은 원술이 후퇴를 명했지만 원술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의 대승이여 원술의 대패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원술은 할 수 없이 수춘성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도적대가 덤벼드니 그것도 쉽지 않아 강정이라는 으슥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은 군사가 1000여 명으로 모두 늙고 병든 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원술의 곁을 떠나고 10년까지 떨어지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허름한 민가에 몸을 의지한 원수. 여봐라. 짐에게 꿀물을 좀 다오. 꿀물이라고?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 꿀물을 달라니. 있다면 핏물밖에는 아무것도 없소. 뭐시. 이런 무엄한 놈이. 원술은 그 자리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때 황제를 사칭하며 천하를 굽어보던 원술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허망하였습니다. 끝, 말, 길로. 말로란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무렵을 말합니다. 끝까지 원술을 따르던 원유는 원술이 죽자 옥새를 거두어 여강으로 달아나다가 광릉 땅에서 서구라는 자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서구는 원인에게서 옥새를 발견하고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바치니 옥새는 마침내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술이 죽은 것을 안 유비는 조정에 표문을 올린 후 주령과 노소를 허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군사 5만과 더불어 당분간 서주와 이 일대를 지키도록 하겠소. 주령과 노소는 허도로 돌아와 이 사실을 조조에게 고했습니다. 난 그래도 저 두 장수를 믿었건만 유비에게 속아 허도로 돌아오고 말았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직 서주자사는 승상의 부하가 아닙니까?
차주에게 글을 보내 유비를 치라고 하십시오. 조조는 즉시 차주에게 글을 보내 유비를 칠 것을 명했습니다. 차주는 곧 진등을 불러 그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유비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죽이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어. 유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쓰고 있으니 돌아오려면 수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마중하는 척하며 치십시오. 저는 성루에서 활을 쏘아 유비의 군사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진등은 차주에게 계략을 말해준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진규와 그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유비는 어진 인물이니 그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 저도 아버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냐? 밤이 되면 제가 직접 유공을 찾아가 일의 위급함을 알릴 작정입니다. 그날 밤 진등은 성을 빠져나가 유비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 유비에 앞서 성으로 돌아오던 관우, 장비와 마주치게 된 진등은 그들에게 차주의 음모를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관우는 조조의 길을 앞세워 서주성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어디에 군사들이길래 한밤중에 성문을 열라고 하는 거요? 나는 조승상이 보낸 장유라는 장수여.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차주에게 급히 이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구나. 성문을 여십시오. 저들이 조승상의 길을 흔드는 것을 보니 승상의 군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차주는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성문 밖에 군사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너는 관우가 아니냐. 차주 이놈, 내가 감히 우리 형님을 죽이려 하다니. 얼마 후 서주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차주가 죽은 것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어쨌든 큰일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주는 조조의 신복이 아니더냐. 서주성의 성주이기도 하고 그런 자를 죽였으니 조조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비는 조조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9번째 이야기. 나도 내가 저지른 죄상의 치가 떨릴 정도로구나로 이어집니다.